창사 이래 첫 매출 4조, 롯데칠성이 정점에 깃발을 꽂은 바로 그 해 42년 된 광주 공장의 사형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회사 설명은 효율화 한 줄. 근데요, 돈 잘 버는 회사가 왜 멀쩡한 도시를 버렸을까요? 업계가 지목하는 진짜 이유는 노조였습니다. 끝없는 강성 노사 갈등, 그리고 코앞으로 다가온 노란 봉투법. 한번 들러붙은 노조 리스크는 빼낼 수도 없다고 본 본사가 아예 공장째 드러내는 쪽을 택한 거예요. 하루 24만 캔을 찍던 라인이 멈췄고 회사가 내민 건 서울에서 대구로 통근하라는 300km 전환 배치, 사실상 나가라는 소리였습니다. 그 사이 가장 먼저 길바닥에 나앉은 건 노조 간부가 아니라 경비원, 청소직원, 화물기사 180명이었어요. 끝까지 보시면 광주에서 시작된 이 손절이 여러분 도시의 공장과 자녀 일자리에 어떤 청구서로 날아오는지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손절의 현장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광주 첨단산업단지 롯데칠성금료 광주공장입니다. 42년 동안 새벽마다 40톤 트럭들이 줄을 서서 음료를 실어 나르던 곳이에요. 하루에 찍어내는 캔만 24만 개.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식당에서, 회식 자리에서 무심코 집어든 그 음료수 상당수가 바로 이 라인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2025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그날 직원들 손에 통보문 한 장이 쥐어집니다. 공장 문을 닫는다. 폐쇄 시점도 정확히 안 박았어요. 그냥 닫는다는 결정만 떨어진 겁니다. 축구장 9가의 반 크기의 공장이 종이 한 장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로 소름 돋는 대목이 나옵니다. 폐쇄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정규직은 20명이었어요. 근데 그 명단 바깥에서 명단에 적히지도 못한 채 가장 먼저 잘려나간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경비원, 청소 직원, 구내식당 아주머니, 그리고 새벽마다 그 트럭 몰던 화물기사. 회사가 직접 고용한 게 아니라는 이유로요. 이 사람들이 180명이에요. 명단 안에 20명, 명단 밖에 180명. 노조가 지킨다던 약자들이 정작 명단에 이름조차 못 올린 채 제일 먼저 길바닥에 나앉은 겁니다. 직장 생활 좀 해보신 분들은 이 구조가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칼바람 불면 제일 끝자리부터 실인 거잖아요. 그러면 명단 안에 들어간 정규직 20명은 멀쩡했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회사가 이 사람들한테 내민 카드는 전환 배치였어요. 근데 가라는 곳이 어디냐? 안성 280km, 양산 300km.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풀어볼게요. 광주에서 양산까지 300km면 서울 사는 사람한테 대구로 출퇴근하라는 거리예요. 매일 아침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대구 내려가서 일하고 저녁에 다시 올라오라는 소리입니다. 가족이랑 떨어져 살든가 아니면 알아서 그만두든가. 말이 전환 배치지 사실상 나가라는 통보였어요. 게다가 같은 시기에 경기도 오포공장도 조용히 같이 문을 닫습니다. 회사 설명은 깔끔합니다. 이건 정리해고가 아니라 거점 효율화다. 근데 42년 동안 멀쩡히 돌아가던 공장을 왜 하필 지금 닫느냐? 그 답을 찾으려면 숫자를 봐야 됩니다. 자, 2024년 롯데칠성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 4조 원을 넘깁니다. 정확히 4조 245억 원. 42년 만에 정점에 깃발을 꽂은 거예요. 근데 그 깃발을 꽂자마자 바로 미끄럼틀을 탑니다. 바로 다음 해 2025년 매출은 3조 9,711억 원. 4조를 찍고 다시 4조 아래로 주저앉았어요. 역성장입니다. 더 심각한 건 4분기예요. 영업 손실 120억 원. 흑자였던 회사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게 하나 보입니다. 국내 장사는 이렇게 꺾였는데 해외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42%나 뛰었어요. 이거를 식당으로 한번 비유해보죠. 가게 안에 앉아서 먹는 집밥 손님. 그러니까 국내 장사는 적자가 나는데 배달 앱으로 들어오는 해외 주문만 불티나게 팔리는 식당인 거예요. 국내 음료 쪽 영업이익은 2자릿수로 빠졌습니다. 가계부 꼼꼼히 쓰시는 분들은 이 그림이 딱 보이실 거예요. 집안 살림에서 매달 적자만 나는 항목이 하나 있으면 결국 거기에 빨간 줄을 긋게 되잖아요. 롯데칠성 장부에서 그 빨간 줄이 그어진 항목이 바로 국내 음료였고 그 안에서도 광주 공장이었던 겁니다. 광주 공장 연매출이 330억 원입니다.
전체 4조 원짜리 회사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큰 덩어리가 아니에요. 42년의 역사도 200명의 생계도 엑셀 시트 위에서는 그냥 작은 빨간 줄 하나였던 거죠. 이쯤 되면 슬슬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이게 그냥 노사 갈등으로 터진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장부가 숫자가 이미 광주의 빨간 줄을 긋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숫자만 봐서는 진짜 무서운 게 아직 안 보여요. 이걸 왜 이렇게까지 굴렸는지 그 구조를 직접 까봐야 됩니다. 자, 이게 도대체 왜 이러냐? 답은 딱 하나예요. 장부입니다. 요즘 큰 회사들이 예산을 짜는 방식이 하나 있어요. 제로 베이스. 그러니까 매년 모든 사업을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놓고 이걸 살릴 가치가 있는지를 처음부터 증명하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작년에 잘 돌아갔으니까 올해도 당연히 둔다. 이런 거 없습니다. 매년 처음부터 다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수표 위에 올라간 사업은 사람도 역사도 안 봅니다. 오직 숫자만 봐요. 이걸 가게로 한번 옮겨볼게요. 여러분이 동네에서 작은 중국집을 한다고 쳐봅시다. 짜장면 한 그릇 팔아서 남는 게 1,000원이에요. 근데 그 한 그릇 만드느라 들어가는 주방 갈등, 매달 터지는 사고 수습,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까지 다 돈으로 환산하면 10,000원이 깨진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사장님 머릿속에서 계산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이 그릇은 팔면 팔수록 손해다. 그러면 결국 그 메뉴를 접거나 아예 가게 문을 닫습니다. 자영업 사장님들은 이 계산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아실 거예요. 롯데칠성 본사가 광주 공장을 놓고 돌린 계산이 딱 이거였습니다. 캔 하나 더 찍어봐야 남는 돈은 몇 푼 안 되는데 그 라인을 굴리는 데 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비용의 핵심에 뭐가 있었느냐? 업계가 지목하는 게 바로 노조 리스크입니다. 게다가 회사는 그 사이에 더 큰 그림을 따로 그리고 있었어요. 전국에 흩어진 공장들을 안성, 대전 같은 거대한 물류 거점, 그러니까 메가허브 몇 곳으로 싹 통합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외곽에 있는 작은 공장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도에서 하나씩 지워지는 거예요. 광주는 그 지워지는 쪽에 이미 찍혀 있었던 거고요. 물론 공정하게 봐야 할 부분도 있어요. 이게 오로지 노조 하나 때문이냐? 그건 아닙니다. 적자로 돌아선 장부, 물류 재편 계획, 국내 음료 역성장. 이게 전부 동시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노조 리스크가 사소했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광주를 손절한 거냐? 전혀 아니에요. 이 로드맵 2021년부터 본사 책상 위에 이미 깔려 있었습니다. 제로베이스 예산도 메가허브 통합도 다 그때부터 굴러가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광주는 발표가 2025년에 난 거지 점수표 위에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점이 묘하게 하나 겹칩니다. 2026년 3월 10일 이른바 노란 봉투법이 시행돼요. 이 법이 바뀌면 뭐가 달라지냐? 기존엔 임금 협상 정도가 파업 사유였는데 이제는 정리해고나 사업구조 개편 같은 경영상 결정까지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사용자 범위가 넓어져서 하청 노동자 문제까지 원청이 교섭 테이블에 앉아야 할 가능성이 커졌어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한번 들러붙은 노조 리스크를 앞으로는 더 빼내기 어려워진다는 신호인 거죠. 그리고 광주 공장 폐쇄 통보가 떨어진 게 2025년 12월 법 시행 코앞이었습니다. 물론 이걸 두고 법 때문에 공장을 닫았다. 이렇게 딱 잘라 단정하면 안 됩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변수 하나가 하필 그 타이밍에 같이 겹쳐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이 노란봉투법 나쁘기만 한 법이냐? 그것도 한쪽 얘기예요. 오히려 우리가 맨 앞에서 본 그 사람들, 명단에도 못 오른 채 먼저 잘려나간 경비, 청소, 화물기사 같은 약자들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같은 법을 두고도 회사는 리스크라 부르고 약자는 안전판이라 부르는 거죠. 여기에 마지막 변수가 하나 더 얹힙니다. 광주 공장 노조가 제2노총 계열이었어요. 회사하고 협의하는 문턱 자체가 높았고 그만큼 서로 불신이 깊게 쌓여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광주 공장을 지은 건 어느 강성 노조원의 머리끄덩이 싸움이 아니에요. 2021년부터 깔린 본사 전략, 코앞에 닥친 제도 변화, 그리고 깊어진 노사 불신.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 결과였습니다.
광주를 닫은 건 누군가의 분노가 아니라 결국 엑셀 시트의 결론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구조 처음 보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판을 우리는 이미 한번 겪었어요. 군산 기억나시죠? 2018년 2월 한국GM이 군산 공장 문을 닫습니다. 그 도시 하나를 통째로 먹여 살리던 단일 대공장이었어요. 공장이 멈추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먼저 부품되던 하청들이 줄줄이 쓰러집니다. 그 다음 그 하청 직원들이 점심 먹던 백반집, 퇴근하고 한잔하던 골목 상권이 같이 말라붙어요. 공단 앞에 줄지어 있던 식당들 절반이 간판을 내렸고 직원들이 살던 원룸촌은 하나둘텅 비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엔 일자리 잃은 사람들이 짐 싸서 도시를 아예 떠납니다. 공장에서 시작된 균열이 하청으로, 상권으로, 인구로 번지는 순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광주에서 명단 박 180명이 가장 먼저 잘려나간 그 장면이 군산에선 도시 전체 규모로 이미 한번 돌아간 거예요. 단일 대공장 하나에 도시를 통째로 걸어둔 구조, 그게 빠졌을 때 무너지는 순서. 둘이 판박입니다. 여기에 비슷한 시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까지 가동을 멈추면서 겨박제가 도시를 덮칩니다. 한 도시에 큰 공장 둘이 거의 동시에 빠진 거죠. 결과는 숫자가 그대로 말해줍니다. 2017년 27만 4천 명이던 군산 인구가 2025년 25만 6천 명으로 주저앉았어요. 2만 명 가까운 사람이 7년 만에 도시에서 사라진 겁니다. 중소도시 하나의 동력이 통째로 꺼진 셈이에요. 그렇게 한번 빠져나간 도시는 공장이 다시 들어온다 해도 좀처럼 예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두고 단일 대공장에 도시 전체를 걸어둔 산업도시의 구조적 위험이라고 경고합니다. 공장이 빠지면 도시가 같이 빠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광주의 앞날이 궁금하시죠? 굳이 상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광주의 미래는 우리가 이미 7년 전 군산에서 다 봤거든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이 충격이 어디로 어떻게 번지는지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리고 하나 명심하셔야 됩니다. 롯데칠성은 첫 타자일 뿐이에요. 같은 장부, 같은 계산기가 지금 광주 곳곳을 두드리고 있거든요. 먼저 금호타이어로 가볼게요. 2025년 5월 광주 공장에 큰 불이 납니다. 라인 상당 부분이 타버렸어요. 그러자 회사가 꺼낸 카드가 광주 대신 함평으로 옮기는 방안이었습니다. 화재가 핑계든 계기든 결과적으로 광주 안의 생산은 쪼그라드는 쪽으로 움직인 거예요. 물론 공정하게 봐야죠. 금호는 함평에 새 공장을 짓겠다고 했고 광주형 일자리로 들어선 완성차 공장도 23년 만의 성과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광주형 일자리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광주 글로벌 모터스, 이른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죠.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서 만든 공장인데 이 상생 모델이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2025년 초부터 부분 파업, 순환 파업이 이어졌어요. 자, 이쯤 되면 슬슬 불안하시죠? 한 도시 안에서 큰 공장들이 동시에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삼성 광주도 봅시다. 2024년 10월 광주에서 냉장고 라인 일부를 멕시코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최대 30만 대 규모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회사는 40만 대설은 부인했고요. 그러다 2025년 3월 관세 변수가 터지면서 이 계획은 일단 잠정 보류됩니다. 근데 보류지 철회가 아니에요. 계산기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유이니아까지 법정 관리로 넘어가면서 광주 가전 생태계 한 축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전남 쪽에서도 비슷한 긴장 정황이 감지되고요. 자, 그러면 이게 공장들만의 문제냐? 여기서부터 진짜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협력사 사장님들, 그리고 동네 슈퍼 하시는 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공장 하나가 라인을 줄이면 거기 부품되던 협력사 일감이 그대로 반토막 납니다. 협력사가 직원을 줄이면 그 직원들이 점심 먹던 백반집, 퇴근길 들르던 마트 매출이 같이 빠져요. 공장에서 시작된 충격이 결국 골목 끝 슈퍼, 계산대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이 순서 우리 방금 군산에서 본 그대로죠. 그리고 이건 광주만의 일도 아닙니다. 도시 단위로 보면 군산이 먼저 당했고 지금 광주가 같은 길에 들어섰어요. 그 다음으론 구미, 거제, 울산 같은 단일 산업 의존 도시들이 비슷한 신호를 깜빡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요, 광주 한 곳에서 터진 우연한 사고가 아니에요. 같은 장부를 깔고 있는 전국 산업도시 전체에
예고편인 겁니다. 자, 다 무너졌어요. 근데 이 잿더미 위에서 샴페인 터트리는 쪽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제3의 승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 승자는 바다 건너 미국입니다. 한국 공장들이 줄줄이 라인을 줄이는 사이 미국으로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공장 투자가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폭스바겐 채터누가 공장입니다. 여기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어요. 이 공장 2024년 4월에 노동자 73% 찬성으로 노조에 가입했습니다. 미국 남부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었죠. 자, 그럼 노조 생기니까 투자가 빠졌느냐? 아니에요. 돈은 계속 들어갑니다. 물론 미국이 무분쟁 천국이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채터누가도 노조와 이후에 파업 인가가 떨어졌고 1년 넘게 협상을 끌다가 2026년 2월에야 단체 협약을 타결합니다.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분쟁이 없는 게 아니라 분쟁이 법적 틀 안에서 예측 가능하게 처리된다는 거예요. 기업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룰이 분명하면 갈등이 좀 있어도 돈은 결국 그쪽으로 흐릅니다. 국내에서 웃는 쪽도 있어요. 광주가 비운 물량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안성이나 대전 같은 메가 허브 거점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롯데칠성 자신도 마찬가지죠. 국내 음료는 접는 와중에 해외 부문 영업이익은 42%나 뛰었잖아요. 결국 돈은 예측 가능한 제도가 깔린 곳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러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직접적으로요. 여러분이 사는 도시에도 분명히 공장이 하나쯤 있을 거예요. 그 공장, 지금 같은 장부 위에 올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호는 조용히 옵니다. 어느 날 야간조가 슬그머니 줄고 정문 앞에 있던 컨테이너 사무실이 철수하고 협력사 일감이 반토막 나기 시작하면 그게 점수표가 빨간 줄을 긋고 있다는 신호예요. 여러분, 도시는 정말 다를까요? 공장 하나가 빠지면 같이 빠지는 게 한둘이 아닙니다. 직접 고용된 174명의 생계가 걸리고 그 가족까지 합치면 수백 명이에요. 거기에 동네 상권 매출, 지자체 세수, 상가 임대료까지 한꺼번에 증발합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10년 뒤예요. 지금 지방에서 자식 키우는 부모님들, 10년 뒤 그 아이가 일할 공장 문이 이미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결국 짐 싸서 버스 타고 도시를 떠나는 거예요. 지방 부모님들 가슴이 제일 철렁하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건요, 광주에서 일어난 남의 동네 뉴스가 아니에요. 언젠가 내 우편함에 날아올 내 청구서인 겁니다.